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어제 새해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시작할 줄 알았지만 하락 마감했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좀 하락을 하면서 이 혼처세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코스피 장중 한때 2200선 붕괴가 되면서 하락을 했지만 현재 반등 시도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반등 시도 올라오면서 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악재 요소를 살펴보자면 투자 심리보다는 이제 수급에 대한 공백이 악재 요소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 말에 배당 차익 거래를 노리고 들어온 매물이 현재 쏟아져 나오면서 이 외국인 수급이 좀 눈치를 보는 장세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나 신년 특집으로 기획된 2023년 유망 업종을 살펴보는 업종 중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토연구원이 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주택 가격과 이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크다라는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집값이 1% 상승하게 되면 향후 7년간 합계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크게 올라가면서 출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출산율 감소 사이에 시차가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출산율이 감소하기까지 10개월 뒤에 영향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2010년 중반대 들어서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출산율이 감소하기까지 1에서 1개월 정도로 시차가 굉장히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요,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대출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꾸준히 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출산과 주택 가격 상승 간의 상충 관계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한 명을 낳아서 26세까지 양육하는데 얼마 정도가 될까요? 집계 결과 6억 원이 좀 넘는 가격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투자가 좀 상승되는 그런 상승기에는 자녀 출산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이 투자를 통해서 어떤 흑자폭을 좀 늘리는 경향이 생기고요. 이게 출산을 좀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경향이 커질수록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진다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OECD 저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이 연초부터 회사채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새해부터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게 급증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나 LG화학, 포스코 등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달 중에 회사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회사채 발행을 발빠르게 서두르는 이유는 경기 침체의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유동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만기가 도래되는 회사채에 대한 차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만기가 도래되는 일반 회사채 규모를 살펴보면 57조 1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14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좀 순위권을 다투면서 인터넷 강국으로 자부했던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에 좀 빨간불이 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이 말이 옛말이 됐습니다. 지금 글로벌 순위권에서 30위 밖으로 밀려나게 된 건데요.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이 초고속 인터넷의 순위가 34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보다 무려 8단계나 떨어진 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위에서 2020년 4위, 그리고 2021년 7위로 밀려났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모나코로 집계가 됐고요. 뒤이어서 싱가포르이 2위 자리를 좀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규모나 인구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 국가인데요. 이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 칠레가 많은 국가들 중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평균 속도 순위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은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좀 빨리 구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좀 이 품질 면에서 열의에 있는 광동축 호남망을 사용을 했는데요. 반대로 후발주자들은 인터넷 속도가 좀 빠른 광케이블을 사용한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34위라는 순위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불편할 정도의 속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조금 나옵니다. 앞으로는 가상현실 등 초고속 그리고 초저지연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인터넷 속도 차이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속도 차이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각 주요 수급 상황과 함께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객장 연결해서 시장의 주요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새해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하락 마감하는 우리 증시였는데요. 현재자 좀 반등 시도 보여주면서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흐름과 더불어서 특징주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 좀 약간의 좀 저가 매수나 어떤 새해 좀 첫날이기 때문에 매수세 상승폭을 좀 기대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특히 환율에 의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의한 주가가 좀 상승세가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 현대차, 기아 또 2차 전지 기업들이 우선 주가를 계속 지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경기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는 어둡긴 하지만 이 저가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인식은 저 외국인들 눈에서도 좀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이제 하이브인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엔터 업체들의 매수세가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걸그룹이죠. 다 좋아하시는 이 뉴진스가 신곡 OMG로 컴백했는데 앨범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좀 음반 일간 차트나 정상에 오르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 이제 하이브에 대한 어떤 그 전에 다른 BTS의 그룹 하나로 편중됐었던 그 사업 구조가 이제 많이 분산되면서 하이브 주가도 많이 가벼워지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삼성 SDI도 어떤 좀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사봉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의 이 가동률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주가에 선 반영이 됐던 상황인데 지금은 좀 삼성 SDI에 대해서 환율 하락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적 추정은 이제 그만큼 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주가에 대한 바닥권이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특히 이제 뭐 BMW의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출하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의 주택 경기 둔화로 어떤 전동 공고량 매출 감소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지만 이 2차 전지장 출하 확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삼성 SDI의 긍정적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시간 흐름과 더불어서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 LNF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LNF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시장 대비해 좀 좋은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뭐 역시 앞서서 삼성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테슬라 쪽에서의 가장 LNF가 테슬라 종목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가동률 하락에 따른 이 양극재 수요 둔화가 LNF의 주가를 계속 안 좋게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테슬라도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 전 세계 거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LNF의 역시 미국 진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2차 전지 수요보다도 이 환율이죠. 환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 10월부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양극재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한번 매수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매수가는 18만 3천 원,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LNF였고요. 목표 가격 2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올해 유망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반도체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자 소폭의 반등세 대다수 종목들 좀 빨간불 켜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반도체주가 그간의 좀 약세를 씻어내고 업황의 반전이 찾아올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백기련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반도체 겨울론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좀 제기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작년에 좀 더욱더 혹독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느낀 반도체주의 체감운도 굉장히 낮은 모습이었는데 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업황과 좀 국내 기업의 성과를 좀 따져본다면요. 네, 일단 올해가 이제 23년이니까 작년 22년 그리고 21년을 보기 전에 20년도 코로나 때부터 한번 그때를 다시 복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많이 마비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원부자재 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사실 21년에도 그 상당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제거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또 21년에는 가파르게 줄어들었고 22년에도 그런 영향이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IT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계속 부진함을 좀 실적을 기록을 해왔고요. 국내 소부장 업체뿐만이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작년 이제 3분기부터는 좀
감익 추세에 접어들면서 네, 부진한 모습들을 계속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뭐 대표 업종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캘린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감소세가 이미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 수요 부진이 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부 요인이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전 세계 주요 기업 지금 감산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주요 기업의 감산이 불러일으킬 반도체 업황 변화 좀 언제 어떻게 가시화가 될까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요 얘기는 사실 22년도 작년 3분기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내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이 부진했고 그럼에 따라서 기업들이 만들어놨던 이런 재고 같은 부분이 소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는 의미가 없다. 또한 뭐 재고가 과잉되면서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기업의 수익성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감산을 좀 결정을 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마이크론이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감산에 대한 오피셜한 코멘트를 좀 주었고요. 국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둘 다 좀 캐펙스 전사 투자 금액 자체를 많이 보수적으로 가져가려는 분위기이고 수치적으로 보면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작년 22년 대비 23년에 전사 그 캐펙스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최소 50%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런 전반적인 투자 금액 말고도 이제 웨이퍼 투입 개수 자체를 줄이는 그런 웨이퍼 컷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감산 정책에 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수요가 안 좋기는 하지만 공급단에서 많이 조정을 해줘서 이게 수급 밸런스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에 다다를 것으로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시점을 올해 23년도 2분기 정도로 2분기 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 시점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시점보다 이제 저희 주가는 항상 선행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기 시작을 하는 게 올해 1분기 말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급 개선 시점보다는 좀 주가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1분기 말을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전반에 이 기업들이 좀 감산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글로벌 DRAM 수요는 또 2024년 예년 수준보다 좀 비슷하거나 좀 웃도는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관측되고 있는데 이 낸드 수요도 역시나 좀 나중에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평년 수준까지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그 D램의 평균,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10% 중후반,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20% 후반에서 이제 30% 요 정도를 유지해 왔었는데 사실 작년 2022년이 되게 이례적으로 많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뭐 D램 같은 경우는 한 자리 초반대, 뭐 낸드도 거의 뭐 성장을 못했다라고 뭐 숫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D램 낸드 성장률을 보면 이제 올해 23년도 D램 14% 그리고 낸드 23%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연평균 성장률을 한참 못 미치는 숫자기는 하죠. 사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아직 글로벌 매크로가 소비력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수요가 회복된다는 방향성에 저희가 주목을 해서 숫자를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D램 시장이나 낸드 시장이나 뭐 IT 글로벌 소비력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성장세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다시 성장세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D램과 낸드 성장률이 평균 대비 계속해서 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나 개인의 소비력 또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기업의 또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감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정 좀 악수로 작용하게 될 우려는 없을까요?
저희는 삼성전자 감산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시장 수급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1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뭐 D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기준 숫자가 아마 최근 거일 텐데 3분기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41%, 낸드 같은 경우는 31%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1위 업체가 사실 감산을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감산을 하게 된다. 아니면 뭐 자연적인 감산의 규모를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급이 축소되는 부분이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는 시점 자체도 당겨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말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 시점도 당겨지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는 그 상위 업체 삼성전자의 캐펙스 인위적 감소에 대한 얘기 자체는 긍정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는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야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또 간산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좀 지속해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SK 하이닉스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구원님께서는 또 SK 하이닉스를 향해서 군자 고궁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궁핍하고 어려울 때 또 심지가 다져진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 의견 또 바이를 제시해 주셨어요. 올해 상반기에 감산 효과와 또 미국 정부의 수출 제재 속에서 SK 하이닉스 심지가 더욱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하이닉스도 앞서 말씀드렸던 테크 업종의 그 업황 상황이나 아니면 주가 흐름이 뭐 동일하게 나왔던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주가 상황을 이제 와서 보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이랑 주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이제 22년도, 23년도 실적을 보면 19년도 수준으로 실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단기적으로 좀 부진함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내려왔던 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실적 그냥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선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 하이닉스에 대한 노이즈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일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유동성 이슈라든지 뭐 해외 자산 상각 이슈라든지 상당히 얘기가 많은데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더라도 주가 하방 정지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회사도 과거와 다른 변동성 그리고 좀 장기간으로 되는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서 컨티전시 플랜 같은 경우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회사의 그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다라고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자 의견은 바이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려왔던 것은 수요 부진에 대한 미리 좀 주가의 선반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규 접근 지금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사실 뭐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좀 이 매도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직 업황 회복이 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올해 지나면서 2024년에는 공급이 확실히 부족한 상황의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 랠리가 또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도 그런 환경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부터 80점을 고민한다기보다는 좀 비중 확대를 이제 시작을 해도 좋다 이 정도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의견도 살펴봤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또 국내 주요 리서치 센터장들은 올해 공통적으로 반도체가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분쟁이라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남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지난해 11월이죠, 이 70억 달러의 무역 적자 중에서 지역별로는 중국, 또 품목별로는 이 반도체 타격이 가장 큰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변화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반도체 업종이 그 전체 국가의 수출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를 보면 뭐 월 기준이랑 연 기준 다 환산을 해봤을 때 10% 중반에서 20% 초반 수준의 비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수출 중에서도 사실 중국의 비중이 50% 이상이 넘어가고 중화권이라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그 비중이 좀 늘어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 코비드에 대한 락다운 영향으로 경제가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모두가 회복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런 중국의 영향이 국내 수출이나 반도체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해서 뭐 부진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지금 강화되는 미국 정부의 그 중국 반도체 제재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 특히나 이제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중국 지역 내에 반도체 그 팹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낸드 공장을 중국이 한 뭐 50% 가까이 갖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디램 공장을 중국에 한 50% 가까이 낸드도 그 반절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그 투자자들한테 좀 더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 중국 지역 쪽으로 국내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옛날만큼 이렇게 신규로 이어나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테크 마이그레이션 정도도 그 속도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망 쪽에선 재편이 일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한편 이런 그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해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에 그 중국의 반도체 기업 YMTC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YMTC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낸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중국 정부랑 같이 해서 원하는 건 이제 자국에서 그 소비하고 있는 IT 제품에 대한 부분은 생산 자립화를 하자는 부분일 거고 이 부분은 단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전히 국내 반도체 업체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국내 소부장 업체 중에서는 이쪽으로 좀 익스포저가 있는 업체는 좀 단기에는 우려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적으로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이 반도체 기업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중국의 이 반도체 제재 정책, 이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불확실성은 좀 커져간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또 소부장에서도 주가 부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3나노 반도체 공정 이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생산에 돌입을 한 지 반년 만에 TSMC가 또 3나노 공정 양상을 공식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이네요. 이 3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 56%라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15% 정도인데 정말 격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승패를 좌우할 요인이 있다면요. 네, 뭐 승패 좌우할 요인을 점검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또 이것도 짚고 넘어가 봐야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이제 TSMC가 최근에도 몇백조 규모의 투자를 계속 해나간다고 하고 그 부분은 이제 뭐 레거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선단 공정 위주로 가져간다고 하죠. 근데 뭐 그런 맥락에서 또 3나노 양산도 최근에 바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 뭐 수율 안정화도 빠르게 가져간다고 하는데 사실 뭐 TSMC 3나노에 대해서 투자분들 질문 많으신데 이 TSMC가 최근에 시작을 해서 수율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4나노 2세대 제품하고 좀 비슷한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는 3나노에 GAA 게이트 어라운드 기술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단기에는 사실 뭐 점유율적인 부분에서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진 않겠지만 하나하나씩 해가고 있는 부분에 오히려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투자해놓은 부분을 회수하고 그 ROIC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그 실적이나 숫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전자의 중장기적 주가에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또 이 파운드리 시장의 승패를 좌우할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TSMC와 삼성전자 이 점유율의 격차가 굉장히 큰 모습인데요. 또 이 투자 횟수 가시화 여부가 또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좀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 또한 또 과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산업부는 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이 좀 낮다라는 이야기, 또 인력 문제, 또 산업 전반이 좀 취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우려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가 제대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자립을 시도하고 한 지가 얼마 사실 되지 않은 거는 맞고, 뭐 과거를 거슬러 가보면 일본이나 독일, 미국 업체들이 뭐 장비나 소재단에서 앞서고 있는 거는 사실 명백한 사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그런 맥락에서 굳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국내 소부장의 자립도가 3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 사실 자립도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점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는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주도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최근 뭐 코비드 때도 겪어봤지만 공급망 안정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국내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하는 회사들이 국내 그 소부장 업체를 활용을 하거나 좀 키워줄 만한 니즈도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번에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협력사들 그리고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R&D도 과거보다 좀 더 활발하게 앞으로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소부장 업체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식 관점에서 보면 좀 기업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특히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이 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자립도 수준이 30%라고 해 주셨어요. 이 소부장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지만 뭐 소부장 기업들의 자립도를 30%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게 장비 단으로 나눴을 때 그리고 뭐 소재 부품 단으로 나눴을 때도 자립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치적인 부분은 그런 걸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자립화가 늦었던 이유는 그 해외 외산 장비 업체들이나 아니면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 시장에 뛰어든 것도 사실 늦었고, 그리고 국내 생태계 그 반도체 이코시스템 형성이 다른 경쟁사보다 조금 늦었다는 점도 같이 감안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부장 기업의 현 수준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폭넓은 기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부분이 있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영향력 조금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이 분야의 좀 수격 속도가 더딘 편이라고 하는데, 올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재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이제 2023년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아직 그 작년 수치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시장 분위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국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정도로 좀 가장 크게 맥락을 잡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삼성전자의 그 선단 공정 물량은 그래도 여전히 타이트하고 고객사들이 신규로 또 런칭을 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레거시 물량도 같이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방 IT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기별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내 영향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이제 작년 연말 파운드리 포럼을 제가 다녀왔는데, 그쪽 내용을 일부 리뷰를 해보더라도 그 일단 전장 고객사 니즈를 반영을 해서 좀 성장성 높은 시장의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일단 취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뭐 테일러나 이런 쪽에 있는 미국 캐파도 그런 물량을 좀 소화하는 데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향후에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3D 패키징이나 후공정 쪽에 대한 기술력도 상당히 높여가면서 국내 그 반도체 파운드리 이코시스템을 형성을 하고 이쪽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도 또 힘을 더해서 전자의 파운드리 성장성은 기대했던 것만큼 또 비트할 수 있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첨단 반도체 성능을 좀 좌우하는 게 또 패키징이라고 하고 삼성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파운드리의 미래가 좀 패키징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 경쟁력으로서도 삼성전자 좀 전세가 뒤집을 만한 경쟁력일까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국내 소부장, 후공정 업체들이랑 많이 협력을 해서 R&D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전공정뿐만이 아니라 후공정 쪽에서도 기술력이 많이 높아졌고 과거보다 좀 더 전공정과 같이 얼라인 해가지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 니즈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기술력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메모리 잘하는 업체들 많이 있지만 비메모리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좀 주도권을 키우려면 비메모리 시장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좀 시스템 반도체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좀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뭐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파운드리 고객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계속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고객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는 것처럼 좀 중장기적으로 타임라인을 길게 보고 인프라 투자나 파운드리 이 투자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 현금을 활용을 해서 계속 캐파를 확대시키고 그런 전략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패키징 이런 후공정 쪽으로 기술력을 많이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모션을 또 고객한테 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삼성전자는 또 최근 이 조직 개편에서 첨단 패키징 팀을 신설하면서 또 관련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런 뉴스 기사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후공제 업체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M코를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이 M코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 제가 오피셜 코멘트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실 파악된 것도 네. 다 없기는 한데 그래도 M코라는 회사는 이제 모태된 국내 반도체 회사로 시작을 했고 또 패키징 쪽 물량이 한 전체 매출에서 80% 정도 되고 테스트 물량이 한 20% 정도 되는 그런 후공정 회사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글로벌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외에 다른 TSMC나 그 상위 업체들과 계속 협력을 해왔고 후공정 쪽에서 나름 기술력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그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사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좋은 뉴스로 저는 보여질 것 같고 주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IT 부품에 대한 또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네, 사실 반도체 업종도 안 좋았지만 IT 부품 업종도 사실 작년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좋은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전방 시장이 다 IT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좋지 않아서인데요. 그래도 사실 방향성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좀 좋게 지금 좋게 볼 수 있는 IT 부품 업종은 MSCC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IT 부품을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보면 MLCC, 컴포넌트 제품, 그리고 기판,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드 이쪽이 있을 텐데 기판 업체는 사실 작년 실적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좀 그런 베이스 이펙트를 감안을 했을 때는 올해 실적이 상반기에 좀 두각이 되거나 뭐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적고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 지나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 이제 MLCC라고 하면 삼성전기인데 이 삼성전기가 MLCC 재고 소진을 작년 2분기부터 했기 때문에 다른 부품 대비해서 재고 소진을 더 빨리 했고 재고 레벨이 안정화가 다른 것 대비해서 좀 먼저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전반적인 IT 소비력 올라왔을 때 MLCC 부품 수요 반등 강도가 다른 것 대비 확연히 높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IT 부품 업종 중에서는 국내 삼성전기 지금 가장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부품주 단 삼성전기 또 투자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SK 하이닉스가 또 인텔 랜드 사업부를 품게 되면서 이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적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또 인텔 랜드 사업부 이슈가 다소 리스크로 작용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을 인수를 했고 18년도 초에 얘기를 하면서 인수를 했고 죄송합니다. 그 연도가 좀 잘못됐는데 네. 인텔 랜드 인수를 한 부분이 22년도 1분기 실적부터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뭐 기대했던 것보다 사실 조금 초기 그 안정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갑자기 시황이 안 좋아져서 좀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한테 그 인텔 랜드가 하고 있던 SSD 이쪽 엔터프라이즈 쪽이 필요한 거는 맞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인수권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필요한 액션이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에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좀 인텔의 인수는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향후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이 시너지 효과는 좋다라는 이야기시죠? 네, 뭐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부담이 돼서 하이닉스 실적에도 좀 부진한 영향이 배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업황이 회복을 하고 난다면 또 베이스 이펙트 있는 만큼 더 올라오는 부분도 클 거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라고 꼽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요. 이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12월 말에 제시를 해주셨네요. 9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 SK 하이닉스는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올해 상반기 투자자들이 반도체주 또 특히나 두 기업들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올해 상반기 일단은 제가 지금 유한타 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대형주 두 개인데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9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 12만 원을 유지하는 보고서를 최근에 냈고요. 일단 투자 전략을 보면 사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려와서 투자들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안 좋다, 그리고 그래도 좋아지냐라는 불신이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 IT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주가에 지금 선반영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는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중 확대를 좀 더 시도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벨에서 내년 수요 회복 시그널 그리고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사실 우려보다는 내년의 수요 회복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단으로나 아니면 지역별로 좀 나눠서 찾아보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그 반도체 업종 주가 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도 적어놨기는 한데 저희 하우스가 보고 있는 이제 올해 반도체 업종에 몇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상반기 내로 중국의 매크로 경제가 회복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IT 소비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반도체 업종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일단 상반기 모바일 그리고 하반기 서버 쪽으로 이어지는 식의 수요 회복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반기 지나면서는 글로벌 서버 업체들의 그 고용량 투자가 지금까지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단 말고 이제 공급단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레벨에서 좀 더 이제 감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개선 시점이 좀 당겨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산에 대한 추가 좀 액션이 있을 수 있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주가에 긍정적일 거로 봐서 수요와 공급단의 주가 모멘텀 앞서 말씀드린 거를 좀 계속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또 수요 회복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중국단의 IT 소비력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또 수요단과 공급단, 이 수급 개선 시점에서 좀 당겨질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탱크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라든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제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23년도 하반기 좀 늦은 시점에 수급이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제 추정치나 아니면 하우스 그 뷰를 전반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는 올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말 정도면 이제 업황 턴을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주가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방향성도 이번에는 상반기 내로 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좀 비중을 확대를 권유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현 구간의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네, 저점에서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목표 주가나 좀 가격단을 살펴봐 주신다면 지금 현재 상황, 네, 삼성전자는 좀 빨간불 켜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좀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 55,900원 현재 가격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의 고점은 56,000원이었는데요. 언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SK하이닉스도 오늘자 다시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76,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6만 전자 또 8만 SK하이닉스 금방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뭐 주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수요 부진이 반영되는 숫자들은 이미 우리가 앞서 확인을 한 것 같고 여전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재고라는 거일 텐데 작년에 많이 못 판 게 올해 상반기로 많이 넘어와서 재고 부담이 여전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서 주가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갔을 때는 매크로 회복과 함께 전반적인 IT 소비력 올라오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순차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올해 하반기까지 같이 봐야 될 텐데 올해 하반기에는 24년도 내년에 대한 또 반도체 업종의 뷰가 또 같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년도는 공급이 확실히 부족한 그런 타임라인을 접어드는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현황에 대해서 전망 살펴봐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최근에 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업황 중에 좀 큰 기대가 되는 또 업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 업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아직 이제 보면 이제 막 시장이 개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유를 보면 이제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개수라든지 아니면 그 종류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그 개당 들어가는 메모리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 탑재량 자체도 이제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과 이제 그 Q 물량 자체가 같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시장은 확실히 커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대비해서도 디램과 낸드 그리고 다른 반도체 시장 모두 다 전반적으로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성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쪽 업종에 대한 관심도 계속 두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업종 전망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백길련 연구원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2023년 유망 업종을 살펴보는 업종별 증시 대전망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 서울경제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최근에 당차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